와이파이로 가시는 끝났지?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유병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존경하는 국민의당 의원님들 모시고 좋은 발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네. 산업연구원은 간단히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립된 지 한 42년 됐고요. 국내 인문 사회 계통에서는 유일한 산업연구 기관입니다. 연구 분야는 산업연구 또 산업 활동을 무역 통상으로 발전시키는 이제 무역통상연구, 또 이제 무역통상의 주체인 기업 경쟁력 연구, 특히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산업 발전 전략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의미라든지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국내 산업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국내 산업이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8시까지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하고 공학자들이 모이면은 경제학자들은 뭐가 4차 산업혁명이냐, 그 디지털 그 혁명이 좀 더 이렇게 완성되는 한 3.5차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공학자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이거는 3차 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혁명보다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에 의한 3차 이런 산업혁명과는 아주 궤를 달리하는 거다라고 공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인간의 어떤 이 작업 활동하고 관련을 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기관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동력장치가 이제 고안이 돼서 이 원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는, 그게 이제 1차 혁명이라고 하면,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돼서 발과 다리를 아주 자유롭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준 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왕래가 왕성해지면은 상품과 재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혁명에 의해 가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인간의 작업 환경을 바꿔 가지고 인간의 손의 활동, 팔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 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의 소통이 인간 활동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필요해졌는데, 그거를 아주 손쉽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정보혁명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거리적인 것을 굉장히 단축이 시켜져 가지고 인간의 어떤 발과 이 손에 이런 자유로움을 준 것이 이제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 인간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해주는 그런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해주는 그런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 알파고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기계가 바둑을 두고 또 이 기계가 사람을 이긴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계가 이게 발전을 해서 인간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어떤 이 지식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발전 속도라든지 범위 또 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다른 이 산업혁명보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광범위하고 더욱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고 심화가 되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경제사회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방식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효율이 향상이 되고 제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개인별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또 개인 간 이 수요가 이제 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전개될 수가 있다. 또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대체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궁극적인 그 결과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우리의 이제 대응 이 태세라든지 이 준비는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실현했기 때문에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 ICT 인프라는 굉장히 매우 우수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 제한이라든지 특히 개인정보가 우리가 원활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서비스 규제라든지 글로벌 M&A 부진이라든지 경직된 노동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경직적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기업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 준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준비 이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대상의 기업 중에 이 10%만이 준비를 하고 있고 60%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 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이 저희 조사 대상 기업의 한 30%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UBS라는 그런 어떤 이 투자 분석 기관에서 이 조사한 그런 어떤 국가별 대응 순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응 순위는 한 25위 정도 돼서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순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기반 기술 경쟁력이 이제 선진국하고 대비해 보면은 선진국에 대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또 국민적인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 환경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은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 경제는 그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이 그래프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경제 위기의 특징은 이 저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갈등 고조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이 정치 사회 갈등 구조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사회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경제 위기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구조 조정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제조업의 최근 생산 수출 매출액이 최근 감소세로 굉장히 전환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 기업, 다시 말하면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 봐도 최근에 들어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현상이 이 모든 산업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이 국내 전체 산업의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지금 공급 과잉 업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일본이 경기 침체기 때 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과잉 업종을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전체 업종을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경직적인 이런 어떤 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근 전체 산업의 한 30%가 이 공급 과잉 업종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주력 산업은 굉장히 업황이 부진해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산업 위기의 어떤 이제 더 중요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매출액 비중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정책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비중은 한 1% 정도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기존의 주력 산업의 업황은 지금 굉장히 부진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은 창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작금의 국내 산업 위기의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럼 이처럼 국내의 산업이 좀 위기적인 상황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을 대내외적인 요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요인은 사실은 이게 모든 그 요인 자체 하나하나가 정책 과제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의 어떤 저성장 시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를 지속을 하고 있고, 올해도 3% 초반에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세계의 저성장 기조가 끝날 것이냐? 과거 경험에 의하면 지금의 경기 침체는 단순히 1, 2년 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한 10년 이상 정도는 더 저성장 기조가 갈 것이 아니냐라고 이 경제학자들, 특히 경제사학자들은 그 예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시대가 뉴노멀로서 앞으로 적어도 장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 글로벌 무역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교역량하고 교역량이 모두 둔화되고, 특히 교역액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교역 증가율이 굉장히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반덤핑이라든지 이런 일시적 무역 장벽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무역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 되고 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국 중심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창하는 그런 스트롱맨들이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배려 정신, 양보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어떤 이 통상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더 강하게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저희들이 설마 했습니다마는 이 선거 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을 지금 막 그냥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하고 또 통상 측면에서는 이제 다자간 협상은 이제 귀찮다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정책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협상으로 이제 이렇게 협상 전략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대중 통상 압력을 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FTA 재협상과 같은 그런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하고 관련돼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밸리의 백인 근로자들을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제조업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보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한미 FTA의 재협상이라든지 또 불공정 무역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일부 뭐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하에 미국 경기가 또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분석이 아니고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들은 무디스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적어도 1, 2년 동안은 미국 경기라든지 이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또 트럼프 정책의 어떤 이 충돌에 의해서 그 미국 경기가 2, 3년 후에는 침체가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고 세계 경기도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 재앙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의 어떤 전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우려를 좀 덜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어떤 그 이 시기적으로 정권 교체 시마다 한번 그 이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보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정권 교체 시마다 사실은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마다 아무래도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트럼프 정책도 그와 좀 유사한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트럼프의 어떤 강력한 통상압력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기대도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인데요.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시장의 수급 여건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조선이라든지 해운이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그런 어떤 주력 산업들도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이제 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전개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국 간 이 주력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이제 회복하고 있고요. 또 일본과 미국도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특히 후발개국인 중동이나 베트남, 대만 같은 나라들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플레이어는 늘어나고 있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한한율을 발동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에 대한 유통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도 제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견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고비용 저율 체제가 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자동차 업계와 해외 업체 간의 경쟁력을 비교한 표인데요. 아주 상징적인 표입니다. 2인당 임금은 한국 자동차 업계가 9,234만 원인데 토요타는 8,350,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이 블란스 자동차 회사가 르노 자동차가 한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생산 비용이 프랑스의 생산 비용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생산성은 또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래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고비용 저생산 체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투자는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제인데요. 국내 투자가 지금 급속히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이 총 투자율이 거의 40%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28%대로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또 이 투자의 이 국내 그 외국인 투자 지분이 이제 많아지면서 특히 이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다 50% 이상 높습니다. 근데 외국인 주주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배당 수익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용 저생산 체제에 의해서 해외 투자는 굉장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외국인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결국 이제 산업의 활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어떤 기술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욱더 혁신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비수렴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사회라든지 경제 사회의 효율성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혁신의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 산업 발전이 정체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서울대 이종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행 역량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데 개념 설계 역량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잠실에서 롯데가 초고층 아파트 빌딩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고부 가치 기술은 다 외국에 외주를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이제 빌딩을 짓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부 가치 수익은 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 한국 기업에 대한 이제 어떤 문화적인 지지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경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어떤 경제 사회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기업의 활력, 산업의 활력을 굉장히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새로운 지역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6가지 측면에서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 구조조정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정부 주도로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구조조정하고 다른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물론 이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운이라든지 조선은 부실화된 기업 구조조정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저성장에 의해서 공공과잉 업종이 많아지면서 이 공공과잉 업종 또 한계 기업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구조조정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구조조정을 누가 추진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구조조정을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기업의 어떤 이 경영권이 사실 정책자금 지원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과잉 업종,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이 사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큰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산업별로 그러면 어떤 구조조정이 지금 산업동에 어떻게 되고 구조조정 방향을 내서 이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조선산업이 지금 구조조정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 또 공급광의 형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지금 자동차도 계속해서 이 생산량이 유축이 되고 있고 이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 산업이라든지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빠르게 이제 쫓아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 자율적인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어떤 정부 이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걸 보면은 산업적인 관점이 굉장히 좀 이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결여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후적인 기업들 구조조정에 좀 너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제 입법화해 주셔가지고 기활법에 의해서 지금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도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지원 제도가 좀 약합니다. 좀 더 많은 유인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활법을 좀 보완을 해서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좀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이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될 정책 과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M&A, 기업 M&A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신산업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금 신산업 정책은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DJ 정부부터 굉장히 많은 이 자원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보면은 굉장히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정책을 통해서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이제 갖추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미흡한 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신산업의 비중은 1% 내뿐이 안 되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부마다 신성장 산업 정책을 썼지만 다 비슷비슷한데 다 대상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또 이 정책의 그 추진체를 조금씩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정책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많은 이제 신성장 동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이제 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 동력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한 사례를 보면 LG에서 연료정지를 개발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가 그 연료정지를 개발하는데 한 2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장들이 옷을 벗고 나가고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연료정지를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이렇게 이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성장 동력 정책은 이런 이 장기적으로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신성장 동력 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둬도 우리가 이제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데는 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태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의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분야로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측면에서 이제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추진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점하는 위상은 엄청납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 99%가 중소기업이고요. 종사자 수의 90%가 또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면에서 보면은 생산액은 절반도 안 되고 수출액도 한 20%뿐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절대 이 다수의 일을 차지하고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기여가 너무 낮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이냐?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은 굉장히 지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혁신 역량이 약화된 그 원인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혁신 정책이 아니고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보호 지원 정책이었다.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다개하게 모든 부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정리가 돼서 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혁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의 역량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이 중소기업 혁신 정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소기업이 이제 전체 기업의 99%인데요. 중소기업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입니다.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몇 조대 또 이 이제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상공인들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중견 또 이렇게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이제 이 중소기업들은 혁신 역량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 정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소기업부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들은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좀 같이 추진을 하고 오히려 소상공인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 정책을 오히려 이제 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역 이 산업의 구조조정이 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지역 경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 산업은 울산 동구의 전체 지역 종사자 수의 53%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만 가면은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분들은 경기가 호황될 때는 현대중공업 잠바만 입고 가면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되지만은 지금은 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한 1000여 명이 유출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 조정은 바로 지역 경제 위축하고 이제 직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산업 정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 과제가 지금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이 경남, 울산, 전북, 대구와 같은 이 조선, 철강, 화학이 이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울산, 거제 이런 데의 어떤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이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발전 전략은 산업화 시대하고는 달라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와 에코시티가 굉장히 이제 이 발전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저성장 추세가 세계적으로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에서의 고용 문제, 산업 발전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산업 구조 조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실업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새로운 대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4차 산업혁명 전개하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지역 산업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좀 써야 된다. 특히 저성장하고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지역 산업 정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 주도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주력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원래 조선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되면서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항공 산업으로 대체 산업을 육성했는데요. 그 육성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강화했느냐? 지역의 산학연, 또 지역의 NGO, 지역 정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산업의 우리 지역의 강점이 뭐냐? 그럼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산업을 선정을 하고 모든 그 지역 이 혁신 역량 주체뿐만 아니라 NGO들까지 모여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지역 산업을 육성을 해서 조선 산업을 대체하는 항공 산업을 육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떤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그런 것보다도 지역 내 혁신 역량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웰빙, 또 에코, 시티라는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지역 정책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를 통합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강점, 특성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런 외교, 안보, 통상을 통합한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라든지 보호주의가 다 양자 협력을 통해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다자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무역 지역과 품목을 다양화해서 수출 시장을 넓히는 노력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불필요한 이 통상 마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를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900억 1000억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대량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다 불황형 흑자입니다. 수출이 안 되는데 수입이 더 안 돼서 수입이 더 안 되는 이유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대미 전략 일자를 어떻게 수입을 확대하냐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불황형 무역 수지 이 흑자를 개선하는 대책도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한미 FTA 재협상을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에 대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농산물 간 대차 대표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 대응 카드를 이제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산업 구조 조정을 원활히 이루고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부 산업, 일부 업종, 일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형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AI가 유망한 기술이라고 해서 AI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또 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또 강점을 지닌 IT 분야가 있거든요. 그 강점과 새로운 이 산업, 이 기술 트렌드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한국의 제조,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한국형 이 4차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화 시대의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규제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에 맞는 규제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철폐라는 개념보다도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혁신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노동시장의 혁명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 초연결 사회가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 소통이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처럼 산업화 시대처럼 일정 장소에 거대 인력이 모여서 장시간 일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작업 방식,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해서는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 기업 경쟁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교육 시스템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교육 내용이 달라집니다. 산업 시대의 교육 내용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은 3, 4년 후면 다 없어질 지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있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참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만능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회적인 문제는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인간의 뇌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일시적으로는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저성장 시대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특별 소수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이제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사점이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문제, 노동시장의 이제 기득권 완화 문제,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적인 이 상위 수준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 협의체, 사회적인 대타의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언론에 와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언론 보도는 조금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글로벌 문제를 여러 가지 지수들을 내놓거든요. 저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세계적인 추세니 거기에서 어쩔 수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작년 말에 유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체코를 갔는데 체코는 프라하 본대에서 이 주요하면은 하루로 주식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독일을 갔는데 독일도 상당히 경제가 호황이에요. 우리는 세계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대우공자기계 회사인가 거기가 1년에 EU에다가 기계를 상당히 고가의 기계를 한 몇 억 정도 되는 그 기계를 3,000대를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부분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불황 중에도 그쪽에서도 호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그 정부에서 글로벌 경제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조금 전가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측면, 세계적인 경기, 뭐 중국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기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산업경제능력 강화가 첫 번째로 이제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강화.
그래서 이 기업이나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를 이제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제까지 한국이 견지해왔던 어떤 그 추격자 전략,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 가지고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란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그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이것이 또 차기 정부에서 아마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대량 실업을 이제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저항도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계 기업의 존속을 보장해줬고 결론은 또 그것이 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고 해법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리더십이 지금 한국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 원장님께서 그 경제학자의 어떤 입장에서 보셨을 적에 그 차기 정부의 그 요구되는 그런 그 리더의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쁘다, 3%다 하는 건 평균적인 성장률이죠. 국가별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체코 경제는 잘 모르지만 독일 경제는 저희가 늘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일 경제를 배울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독일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별로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초기 단계에는 요소 투입에 가지고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은 그 요소 투입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산업 인프라라든지 경제사회 시스템이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야지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이제 요소 투입 이런 것보다도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이 경제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가지고 성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패스트 폴로우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갔지만 지금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수령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지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 경제 중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와 있다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독일 경제가 사실은 세계 경제 어려운 중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아주 잘 보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할 때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지 하는 거를 하나의 근거로 드릴 수 있고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독일과 같은 효율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과제다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적절하고 진짜 그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는요 돌격형 리더가 이게 아주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화 시대는 우리가 막 추격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그룹 저는 이제 현대그룹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현대그룹의 정유영 회장님 같은 분은 사실 정주영 회장님만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할 게 별로 없다. 정주영 회장께서 목표를 정하고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이 사장으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이 사업이 성취가 되고 사업이 실제로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그룹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현상이라든지 경제 현상이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업 내에서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가 복잡 다기화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계층별로 파업을 일으키고 이제 뭔가 이게 공약수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융합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봤을 때 각종 악기와 이런 걸 가지고 잘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성과물을 내듯이 지금의 어떤 리더는 그리고 이게 지금 리더십이라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리더십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이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돌격앞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엮어서 이 파업을 이루고 거기에서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약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리더십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성과성, 시간성 이런 면에서 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또 제한 요건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좀 특히 우리 사회적인 그런 어떤 갈등 구조화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우리 이게 한 요인으로 소위 말하는 개념 설계 역량의 이 확보 불가능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정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개념 설계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이 수준 자체가 고수준일 뿐만 아니고 그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실행 역량만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제 질문은 여기에서도 단정적으로 확보 불가능이다 우리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실행 역량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념 설계 역량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그 중에서 퍼블릭 섹터하고 프라이빗 섹터가 기업들이 각각 취해야 될 어떤 국가된 어떤 그런 전략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확보 불가능한 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확보 불가능, 여기서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보 불가능이라는 전제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어떤 전제가 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교육이라는 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훈용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훈용 중심의 교육은 사실선다형 교육입니다. 정답을 찾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열심히 이제 축적을 하면 되는 거죠. 암기적인 지식을. 근데 이제 이 개념 설계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주어진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 창의적인 그런 어떤 이 개념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능력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지 이런 어떤 개념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 섹터라든지 프라이빗 섹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하여튼 이 창의력을 창출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제 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지 이제 그 기업 수익을 높일 수 있고 매출을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 특성에 맞는 창의력 개발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이 전문가의 양성을 해서 많은 교육 투자를 한다든지 하여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교육 훈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퍼블릭 섹터에서는 저는 교육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잘하는 세대의 창의성을 개발하게 해주는 것, 또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것은 기성세대보다는 잘하는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적인 혁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사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는 획일적인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인간 존재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일을 이어 대학 진학률이 30-40%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 기술력들이 다 고졸자들이에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이제 대대로 여기 퍼블릭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입니다. 그 혼재적 구조조정 체제 강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실 경쟁하는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급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산업별로 기업들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강한 기업으로 이렇게 머징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작업을 국가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활법을 만들어서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활법이 실질적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우리 구조조정 시스템을 자극을 주고 또 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되는 것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예, 저희들이 그 기활법하고 관련돼서 그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공공과잉 그 판단을 하는 그 지정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기활법이 작동되고 있어서 일부 그 지역의 이 중소중견기업들 또그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소유학 부분에 있는 이런 중소중견기업 또 대기업들도 사업 전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되는 걸로 한 2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 신청한 기업에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 구조조정 신청을 해서 뭔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뭐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영향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도 그런 할 수 있는 유인을 준다,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신청할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한 2-3번씩 회의를 하고요. 계속해서 심의 요청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유인책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께서 그걸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시고 그걸 좀 더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장시간 됐는데 의원님들 하여튼 이렇게 바쁜 시간에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이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대외경제연구원 강의고요. 내일 마치면 4번이나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3번, 그 다음 주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주총장님 말씀하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번씩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과 금요일. 그래서 다음 주 2번, 그 다음 주 2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